지금 일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쯔비시 UFJ, 미쓰이 스미토모. 이게 일본 3대 메가뱅크들인데요. 3년 연속 사상 최고 이익을 막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만 17% 폭증. 근데 왜일까요? 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선 반전이 있는데 정작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고작 0.75%. 자, 오늘은 숫자 공포 마케팅 말고 왜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제대로 못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왜곡된 구조가 결국 일본 국민의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일본은 망한다, 뭐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저는 망했다라고 하는 채널이지만, 근데 막상 일본 가보면 막 거리는 깨끗하고 편의점은 넘치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 260%, 선진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이시바 정 총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재정이 그리스보다 더 나쁘다고. 이것 때문에 뭐 총리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전 총리는 어떻게든 일본은행의 금리를 정상적으로 올리면서 고통스럽지만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려고 했어요. 이걸 근데 뭐 자민당에서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일본은 아직 안 망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채는 일본 국민이 산 거잖아. 일본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건데 뭐가 문제?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에요. 잠깐 건강검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키와 몸무게로만 계산하는 BMI 수치. 이거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BMI의 함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BMI 수치가 뭐 높다고 무조건 비만일까요? 몸무게의 주성분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거겠죠? 일본 정부 부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물이 뭔지가 중요해요. 자산도 많으니 순부채로 보면 괜찮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 근육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빼기 힘든 내장 지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씨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형이 동생한테 계속 돈을 빌려가요. 동생은 형을 믿으니까 차용증만 받고 그냥 돈을 내줍니다. 가족 전체로 보면 돈이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 내 돈 빌려서 뭐 했어? 형이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워서 가문을 일으켰다면 다행이고, 근데 만약 그냥 오늘 먹고 노는데 다 탕진해버렸다면 동생 손에 쥔 차용증은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일본 정부 장부를 실제로 열어보면 국민예금과 보험금으로 산 국채 뒤에 696조 엔짜리 채무초과가 찍혀 있어요. 근육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갑니다. 지금 일본 은행업계 분위기는 막 잔치집이에요, 완전히. 3대 메가뱅크가 번 이자 수익만 3조 8천억의 사상 최고치.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떼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일본 시중 메가뱅크들이 이자금리가 3%대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일본은행 기준금리는 0.75%, 30년 만에 최고치라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대인 걸 생각하면 이게 최고치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시중은행은 올리는데 왜 일본은행은 제대로 못 올리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유가 세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국채 이자 폭탄. 일본 정부 부채는 1474조 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경 3천조 원, 이 진짜 천문학적인 빚에 붙은 이자를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엔이 불어납니다. 금리를 확 올리면 일본 정부 재정이 그대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엔케리 트레이드 폭탄. 혹시 2024년 8월 세계 전 증시가 하루 만에 그냥 폭락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일본이 금리를 조금 올린 탓이었습니다. 일본이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싸게 돈을 빌려서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해 왔어요.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 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일본 혼자 올렸다가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게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세 번째, 가계 주담대 폭탄. 일본 가정의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으니까 다들 그냥 뭐 믿거니 하고 그냥 변동금리로 집을 산 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 수백만 가구의 대출 이자가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겠죠. 가계가 버티지 못하면 소비가 죽고 경기가 꺼집니다. 즉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국채 이자 폭탄, 글로벌 금융 충격, 가계 붕괴 이 세 개의 지뢰밭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겁니다. 일본은행이 찔끔찔끔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들은 그걸 반영해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떼돈을 법니다. 근데 정작 집 있는 일반 가정은 이자 부담이 늘고 물가는 44개월 연속 목표치를 웃돌면서 장보기가 무서워지고 일본 정부는 이자 갚는데 세금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꼴입니다. 시중은행만 웃는 구조죠. 국채는 국민의 자산이다라는 말 뒤에 사실 일본 국민의 자산이 정부 부채를 떠받치는 담보로 쓰이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금리를 확 올리면 국채 이자 폭탄, 엔캐리 청산 가계 붕괴, 그렇다고 계속 찔끔 올리면 물가는 안 잡히고 엔화는 계속 떨어지고 진퇴양난. 어느 방향으로 가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일본 경제가 그냥 꽉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은 이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엄청난 고통과 뼈아픈 구조 조정, 그리고 일본 산업 현장의 생산성 개혁 등등 산적한 과제가 산더미라 지금 일본 정부는 그냥 조용히 나만 아니면 되지를 시전하며 괴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일본에선 차라리 잘 됐다. 그냥 화끈하게 망하라. 아, 이게 일본엔 더 미래에 볼 땐 더 도움이다. 확 망해서 다시 시작해야 일본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들이 진짜 제법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우, 정말, 일본의 굉장히 물가가 상상 초월로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정말 단열재는요, 거의 40%.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40%가 올랐어요. 그리고 제 영상 쇼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메이커들이 대기업들이 자재 생산을 전부 건축 자재 생산들을 막 중단하고 라인을 굉장히 축소하고 이런 지금 일본의 형국입니다. 나프타가 없는 건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죠. 제조업 현장에. 지금 저한테 매일 제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한국에서 주요 그 원료가 되는 쓰는 그런 전문 용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구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문의들이 쇄도하고 있어요. 예. 공장을 멈춥니다. 멈춘 공장들도 많아요, 일본에. 근데 문제는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들 때문에 한번 공장이 멈추면 사실은 블랙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요 사태가 지나간다 한들 다시 무슨 공장이 재정비를 해서 돌아간다거나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참에 문 닫고 그냥 망해버리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지금 다카이치가 아무 짓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중국이나 한국, 이제 지금 혐한도 또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이거를 동원해서 자기 정치적인 생명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한중일 유럽까지 다 지금 통틀어서 물건들이 나가고 생산하고 받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얼마나 한국이 축복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본은 망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